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브리핑 짝퉁 1부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입원하신 지 3일째 됐고요. 대표님께서 사무실을 이제 당사에 못 나오신 지 이틀째 되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오전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번처럼 이렇게 아주 심각한 증세는 어제까지는 보이지 않으셔서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저번에 했던 것처럼 대사님하고 제가 이제 좀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걱정도 되시고 아쉬운 점도 있으시고 하시겠지만은 대표님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하던 것처럼 계속 해오던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마음이 아주 편치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대표님께서 곧 나오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수서경찰서 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하위직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이제 정년 퇴직도 하셨고 그래서 경찰관들 포함해서 이제 이런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뵐 때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그런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어지간하면 이렇게 시비 걸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어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앵부쇼를 보면서 이제 앵자님이랑 이제 서가수님이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새삼 좀 은근 좀 화가 났고 또 이제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입원까지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저도 다시 좀 빡이 좀 칩니다. 좀 빡이 좀 치고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인 것도 아니죠. 그냥 비공개 사과만 요구를 했는데도 이를 지금 현재 수서 경찰서 경찰관 인간들이 지금 쌩 까고 있는데 저도 절대 좀 이렇게 하는 꼴을 보고 지금 막도 돌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번 주까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사랑과 용서의 이제 명절인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도 계속 쌩 까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얼만큼 편하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물려받으신 재산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은 계속 쌩 까시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빨리 당사로 전화를 하셔서 사과의 뜻을 전해주시면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제가 그 행동이 어떤 당시에 제 행동 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당한 것도 아니고 카메라를 지켜 세우고 접근을 했고 체증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이 가서야 무슨 체증이 되겠습니까? 거리를 두려고 생각했음에도 이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고 체포를 운운하고 왜 체포하려고 하느냐 싸우려고 하지 않았냐 사람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수명의 경찰관들이 저를 밀치고 정말 말 그대로 폭행을 당했는데요. 오늘 이제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옷이 찢어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에 얼마나 제가 많이 경찰관들한테 밀리고 폭행을 당했는지가 새삼 좀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요. 이런 부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저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당연히 대표나 다른 최고위원분들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정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해당되는 경찰관들은 빨리 연락을 하셔서 사과의 뜻을 전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당신들이 만든 일이지 저나 혁명21이나 대표가 만든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아서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도대체 이 황장수의 이 방송이 우리나라의 이 시대에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 정치가 이러면 세종대왕을 뽑을 수밖에 없는데 그 세종대왕에 대해서 사실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애민의 군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근거로 첫 번째가 이제 부민 고소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결과적으로 이제 종이 상전을 고발하면 무조건 교형에 처하고 백성이 수령을 고발하면 종사에 관계된 일이나 살인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곤장 100대 유형 3천리, 그러니까 유배를 3천리에 넘도록 처하도록 하라라는 당시 이제 대신 허조의 간청을 이제 세종대왕이 받아들임으로 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이제 시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부민 고소 금지, 수령에 대한 백성의 고소를 아예 차단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됐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가 노비종모법이라고 해서 세종대왕 당시의 양인, 그러니까 양반과 상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한 양인 아버지와 천민 사이,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면 설사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서자가 아니라, 이제 적자는 볼 수 없는데 서자도 아니라 노비가 된다는 법. 그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로 뭐 노비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양반의 자손이니까 서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세종대왕 시절에서 이것을 어머니가 천민이면 그 자식도 아버지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노비가 된다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애민의 군주냐 아니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고, 뭐 그 이유가 납득될 만한 것인지 수용될 만한 것인지, 뭐 70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뭐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의도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이제 개국을 하면서 다시 당연히 이제 이성계라는 인물 자체가 중앙 정치에 기반이 없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도전을 비롯한 이제 신진 4대부와 연합해서 이제 어떤 역성혁명을 이루었던 것인데요. 당연히 그로부터 뭐 10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세종대왕 시절에 여러 가지로 국가 질서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뭐 권력이 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집권의 국정의 공동 파트너인 4대부들을 대우하고 이들을 세력을 키워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종대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가 질서를 제대로 확립하는데 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이러한 두 가지 제도를 실시했었던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세종대왕이 집권 이제 30년이 넘는 기간 내내 사실은 4대부들과 이제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이제 서로 잘 뭐 타협을 해가면서 힘을 합쳐서 이제 어떤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사실 총력을 기울였던 뭐 것이다, 이러한 것이 이제 세종대왕 집권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라 될 것인데요. 그랬던 것이 이제 세종대왕이 말년에 이제 창제하시고 반포하신 이제 훈민정음을 두고 이제 좀 나름, 그러니까 뭐 이후에 뭐 일어났던 왕과 4대부 간의 대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종 집권 시기에 가장 극렬한 갈등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현전 부재학으로 사실은 이제 그 세종대왕이 이끌었던 여러 이제 국정 개혁 조치, 국정 제도를 완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이제 집현전 부재학 최만리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격렬하게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훈민정음의 또 창제 뭐 이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뭐 논란이 있는데, 당연히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특히 능력 있는 군주라면 한 가지의 의도만 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지 않죠.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의 군주로서야 세종대왕도 분명히 있지만 뭐 국정 자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훈민정음이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어떤 국가 본인의 어떤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이것을 이제 실현시킬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수단,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예전에 라디오라던가 뭐 요즘 같으면 유튜브 뭐 이런 것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아마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정 수행을 했던 뭐 여러 가지 농사라던가 달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하셨던 건 어떤 면에선 동일한 맥락에서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 즉 통치의 효율을 이전보다 확고하게 좀 제고시켜야 되겠다라는 수단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최만리등 같은 경우에 이제 당시의 기득권 세력은 이제 그러한 점보다 뭐 국정 뭐 수행의 어떤 효율을 보다는 어쨌든 피지급의 계급인 백성들에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해준다는 것에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후 조선에서는 훈민정음 같은 경우에 조선 초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장이 되고, 이제 조선 후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소설, 판소리를 통해서 이제 널리 이제 어떤 글로 전해지게 되는데, 뭐 최만리의 우려가 많았던 것이죠. 뭐 아시는 것처럼 뭐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뭐 춘향전이나 이런 판소리 같은 걸 보면은 사실상 좀 피지배 계급의 어떤 저항, 어떤 성향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표현이 있고, 뭐 결정적으로는 이제 이후에 개화기 이후에 미국 선교사들이 일찍이 이제 선교 등을 이제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뭐 한자는 당연히 너무 어려운 것이라 이거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더니 이제 조선 사람들이 훈민정음이라는 거를 제한적이나마 좀 사용하고 있고 널리 사용되는 것을 보고서 이거를 이제 그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제
허버트 같은 당시에 이제 허버트 같은 아주 다트머스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엘리트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훈민정음을 들여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문자체계임을 알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훈민정음을 연구하고 연구한 훈민정음을 토대로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출간하고 이를 통해 선교로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글 그러면은 주시경 선생을 포함한 한글학회 이제 인사들을 많이 거론하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 토대는 그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허버트 같은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한글을 연구하면서 문법도 고려해보고 완벽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문법에 따른 어떤 그런 것도 연구도 해보고 사전도 만들고 어휘를 정리하는 것이 토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한글학회 등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글이야말로 이제 훈민정음 한글이야말로 조선시대 기득권들한테는 결국 가장 골치 아픈 존재. 그러니까 그런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다면 그게 기독교가 이렇게 널리 전파될 수도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럼 도대체 최근 한장수 대표에 대한 유튜브의 경고 조치들, 대장동 게이트와 저는 관련이 없다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을 한번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자고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기득권에게는 유토피아, 국민들에게는 디스토피아를 실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50억 클럽 중에 권순일 대법관이 참 특이합니다. 제가 최소한 알고 있는 직간접적으로 이제 전해 듣거나 한 법관들 같은 경우, 특히 대법관 같은 이제 고위 법관을 이제 역임하게 되면 크게 본인이 밝히지 않더라도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안락한 생활의 영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권순일 대법관이 김만배에 들러붙었을까? 제가 볼 때는 권순일 대법관이 보기에는 너도 나도 대한민국의 햄새끼 나는 사람들은 전부 김만배에 들러붙은 것을 스스로 확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00% 확실하다. 여기는 내가 여기에 들러붙어도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힘께나 쓰는 공무원, 검사, 변호사, 그다음에 관료들, 정치인들 전부 연루되어 있으니까 내가 여기 들러붙어도 내가 눈에 띌 리가 없다. 누구도 나한테 뭐라 할 사람이 없다라고 100% 확실한 것이고 안정적인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김만배한테 들러붙어서 자문연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장동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지 수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았죠. 누구도. 그런데 유일하게 주요 인물 중에 이제 이낙연 같은 사람은 대장동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전남지사였으니까 아무리 김만배가 빽빽한 로비에 그물을 짰다 하더라도 전라남도 지사는 이낙연까지 손을 뻗쳤겠습니까?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이 벌어졌고 그것도 이재명을 편을 들고 있던 참여연대 등이 이제 LH 직원 비리를 이제 폭로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국무총리와 집권 여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을 코너에 몰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이전에 세상 흘러가는 거 모르고 문재인 그룹이 이재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빠른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씻기에 열을 올렸던 반이 친문 그룹에서 결과적으로 이 대장동 사태를 지금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쭉 흐트러졌지만 이게 대장동 사태의 어떤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는 법률적으로는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SK 등 재벌, 심지어 박주웅 같은 유명 연예인, 곽상도,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위 측근들, 그다음에 최재경, 김수남, 박영수 아주 고위 현직 전현직 고위 검찰 인사들까지 줄줄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 현재까지 아주 그냥 현재까지 명백하게 확인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장동 사태라는 것, 그러니까 김종인 등이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개화운으로 얻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대장동 게이트였다. 즉 기득권의 유토피아. 그러니까 기득권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데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몇 사람이 있죠. 당연히 대표적으로 황당수 대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시 합격해서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좀 직위를 오른 눈물 흘리는 이제 것들 그런 공무원들과 관료들과 검사들 요것들만 포섭하면 다 만사형통인 그런 구조. 이게 대장동 게이트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기득권 모두가 회피하고 이런 상황에서 신경 쓰이는 고시 출신들 고시만 없애면 만사 해결이고 그래서 실제로 고시가 없어지고 있고 이제는 교사를 뽑는 임용 고시마저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터진 조국 사태의 본질이 결국 무너져버린 공정 경쟁 시스템의 어떤 민낯을 보여줬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내가 중산층 서민이니까 나는 혜택을 보겠지. 내지는 내가 뭐 유명 언론사의 뭐 부장이니까, 뭐 나도 대학 교수니까, 나도 변호사니까, 나야 뭐 좀 혜택을 보지 않겠어? 라는 서로 그런 각자의 참 계산 속에서 무관심했다면 결국 이제 모두의 인생이 걸린 이 집값을 두고 벌인 이 기득권의 잔치는 차원의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과 같이 뭐 그게 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뭐 제가 뭐 어떻게 감히 예상하겠습니까만은, 뭐 어쨌든 현재 뭐 정부나 부동산 경제 전문가들의 뭐 공개되는 의견을 봐도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뭐 명확한 사실이고, 이것이 특히 뭐 영끌 등으로 무리하게 매수를 했던 이런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이제 고통을 안겨줄 것이 뻔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득권들이 담합해서 아파트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돈을 나눠 처먹었다. 이건 뭐 누가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뇌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대장동 사태,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을 처음부터 줄기차게 주장한 황장수를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황장수의 방송을 그대로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중요한 측면이 이제 이재명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재명이 이런 관여되는 모습을 보면은, 아, 대한민국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이재명처럼 해야 된다. 기득권 세력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뭐 고시에서 변호사가 됐다는 거 말고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좌빨 내에서도 아무런 경력이 없는 유사 진보죠. 유사 좌빨이고.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게임 체인저가 된다. 대통령이 된다. 이전에 뭐 노무현, 박근혜 이런 사람들 뭐 나름 기득권 세력들에서 포섭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 많이 포섭이 되었지만 100% 포섭이 되지 않아서 나름 이제 힘들었죠, 기득권들이. 그런데 이런 이재명을 대통령이 이런 이제 믿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기득권 유토피아를 파괴할 놈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이재명이 싹 세웠죠. 바로 이 대장동 게이트로 이재명은 대한민국 기득권에게 나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다. 당신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을 키워주는 것은 그 자체로 대장동 게이트로 쏠쏠하게 돈 빼먹을 수 있는 기회뿐만이 아니라 이재명과 같은 사람들한테 확실한 신호를 주는 거죠. 이재명처럼 해라. 그래야 출세할 것이다. 황장수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 놀지 마라. 그러니까 오세훈 등이 왜 그렇게 극구 황장수 대표 등을 외면하는지가 여기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이재명처럼 해라. 그리고 이재명이 그걸 보여줬고, 이재명의 뒤를 이을 사람들한테도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 하면 너희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의 케이스를 이재명을 통해서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처음부터 정말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초 이제 그 시중에 문제가 됐던 건 쌍방울의 변호사비, 이재명에 대한 변호사비 대담 의혹이었죠. 그다음에 대장동 게이트, 그다음에 쌍방울에서 이루어진 수상한 대북 투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이전에 대표가 문제 삼았던 대북 밀묘업과 또 연관이 되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따로 다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는 아무 생각지 못했죠. 근데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 수익이 쌍방울의 전환사채 이런 등 횡령 이런 비리와 또 연결되어 있고, 결국 쌍방울이 이런 게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생겼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근본 없는 좌빨인 이재명에게 그러니까 이 쌍방울이 대북 투자니 뭐니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친북 세력임을 또 확인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재명이 좌빨을 쫙 편정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가능성은, 의혹은 황장수 대표가 처음으로 지적했죠. 하지만 김만배가 과연 이렇게 이재명에게만 줄을 선 것도 저렇게 오만했겠습니까? 꼼꼼하게 로비 대상을 선택했던 김만배가 이재명에게 과연 올인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배하였음에도 저렇게 오만방자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50억 클럽 중에 이제 검찰 측 인사 중 핵심은 최재경, 박영수, 김수남 검찰총장도 거론되고 있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최재경, 박영수입니다. 근데 이 둘은 윤석열과 한동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주택을 매수했다는 점은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그 시세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게 과연 범죄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뭐 당연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단독주택을 매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비싼 집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여튼 가격의 고저를 떠나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에 단독주택을 매도한다는 게 현재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의 그 집이 있는 해당 그 지역에 큰 개발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개발 이슈가 없다 그러면 뭐 그 오래된 집을 허물고 다시 무슨 재건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50억 클럽이 잊혀져 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끊임없이 황장수 대표가 50억 클럽에 대한 문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제기하였고, 수사를 촉구하였고, 그 다음에 그러한 즈음에 그래도 언론인으로서 기본은 되어 있는 정규재 주필이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두 채널에 대해서 코로나19 정책 위반으로 동시 시점으로 경고가 나오고 업로드가 제한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3년 6개월, 7개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떠들어도 누구도 크게 관심도 가지 않습니다. 설마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전파한다 그래도 이건 가짜뉴스 전파의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뒤늦게 2022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이제 대중들의 관심부터 잊혀져 가는 가운데 유튜브가 갑자기 코로나19 정책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했다. 뭐 이유는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유를 감추기 위해서죠. 최근 뭐 그래도 검찰 수사가 나름 뭐 이렇게 하나하나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뭐 어떤 진행의 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황장수 대표가 틀린 겁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황장수 대표가 떠들었으니까 검찰이 여기까지 수사를 한 것이죠. 물론 상황적으로 이태원 사건 등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코너에 몰렸으니까 뭐 부득이한 선택이라는 점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 알죠. 수사의 시작 자체를 차단하는 건 쉬워도 시작된 수사를 중단시키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이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를 중간에 차단하면 차라리 이거는 뭐 혐의거리가 안 돼, 뭐 여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 라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것을 윗사람이라고 해서 중간에 차단하면 이거 바로 직권남용이거든요. 윤석열 한동훈이 이전 정부 사람들 중에 엄청난 사람들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은 본인들도 원치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김만배,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감수하기 시작했다고는 봐야 되겠죠.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황장수 대표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저희가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것이지, 황장수 대표가 틀렸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장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득권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황장수 저놈만 좀 입을 좀 다물면은 이게 어떻게 은폐를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저놈은 저렇게 매일매일 지치지도 않나, 수익 제한을 그렇게 걸어도 그래도 떠들고, 정신 나간 저 인간들은 또 좋다고 그냥 또 몇천 명씩 쳐모여가지고 방송 보고 그냥 시위도 하고 막 이 난리를 치니, 이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사태와는 전혀 다른 대장동 게이트 문제가 더 이상 비화되지 않도록, 기득권의 유토피아를 깨지 않도록 이제는 황장수 대표를 절대 그냥 둬서 안 된다라는 결단을 내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대표가 지금 이제 이번에 있는 상황을 좀 보면서, 대표가 이제 오장원에 계시는구나. 오장원이라 삼국지를 잘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장원이라는 곳은 이제 제갈량이 이제 마지막 숨을 이제 거둔 곳인데요. 제갈량이 그 수차례 이제 실패 끝에 정말 이제 만반의 준비. 그러니까 가장 큰 이제 그 장애물이 이제 보급의 문제, 군량의 문제였는데, 이걸 이제 수년에 걸쳐서 이제 그 토대를 쌓아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뭐 이래서 이렇게 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제 오장원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그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이제 보급 문제를 상당히 해결했기 때문에 나름 이제 또 승상으로서 이제 총나라의 어떤 그 국정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았죠. 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오와의 협공 노선이 확립되기에 따라서 읍참마속의 일참북별, 그때가 이제 정말 천우의 이제 기회였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이 거기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둠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이로써 사실상 삼국 시대는 종료되는 것이죠. 이후에 뭐 기득권 세력의 분열에 빠졌다 해서 오가 삼국을 통일할 가능성은 제로고, 뭐 강유가 이제 제갈량의 뒤를 이었다고 하지만 이건 뭐 개인의 역량, 강유와 제갈량이라는 뭐 인물의 개인의 역량차도 있고, 항장 출신인 강유가 개육공신인 제갈량처럼 국정을 장악해서
어떤 북보를 진행한다는 것은 뭐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요. 결과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제갈량이 죽음으로 인해서 삼국시대는 사실상 종말 맞았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유일하게 걱정되는 것이 이제 대표의 건강이었는데 지금 또 잠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이제 제갈량이 이제 일찍은 아니 당시의 기준을 봤을 때 일찍은 아니지만 이제 당시에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게 모든 일을 이제 꼼꼼하게 본인이 다 처리하고 이제 과로를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요. 뭐 이번에 뭐 당연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통화를 뭐 봤을 때 뭐 정신도 온전하시고 뭐 기침이나 이런 것도 올 초보다는 뭐 훨씬 뭐 좋은 상황이시니까 금방 털고 일어나시라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어쨌든 이제 사실은 저도 좀 아쉬운 게 이제 이번 주였죠.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뭐 집회와 이제 가처분 신문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재판 항소심 재판기 같은 경우에 날씨도 굉장히 쌀쌀했고 뭐 어쩔 수 없이 대표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좀 연설도 하고 했던 것이 뭐 대표에게 좀 무리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주위에서 저를 포함해 주위에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당원미 회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저도 나름 이제 뵐 때마다 뭐 혁명 20일의 시대가 오는 거는 대표님이 사느냐 못 사느냐와 관련된 거다라고 제가 막 좀 강하게 좀 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요. 대표님이 이제 제 뜻을 아시니까 제가 좀 무리하게 얘기해도 웃고 이제 넘기고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제 이번에 나오시게 되면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뭐 안 그래도 뭐 당이나 이런 곳에서 대표를 어떤 특정 스태프가 감싸고 있다. 눈과 귀를 막고 있다라는 뭐 비판이 일부 물론 이제 뭐 순수한 비판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이제 분탕질이었지만은 이제 그런 오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대표도 사실은 당연히 좀 신경을 썼고 해당되는 이제 스태프도 이제 그런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 저부터 이제 그런 거는 쓸데없는 요설로 다 치부해 버리고 대표의 건강에 해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더 정말 지금도까지도 신경을 썼지만 더욱더 좀 막 매몰차다, 싸가지 없다는 말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그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특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대표한테 뭐 약, 뭐 먹는 거 이런 거는 절대 주시면 안 된다. 대표는 지금 정해진 음식과 정해진 음료 이런 거 약 외에는 아무것도 섭취하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좀 명확하게 아시고 대표한테 물 하나를 뭐 이렇게 주시는 것도 사실은 대표한테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하여튼 뭐 저부터라도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싫은 소리를 할 예정이니까 요건 저한테 하십시오. 근데 대표의 이번이 문제가 아니라 상시적인 건강 상태가 진짜 그런 상황이란 거를 다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뭐 곧바로 머지않은 시기에 대표가 복귀할 걸 저도 예상하고요. 그때까지 하여튼 뭐 수준 미달이지만 대체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Vis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